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제작진이 아주 엄선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 현 정부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수처 이 통신조에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이 부동산 문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문제까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정부 결과는 조금 다르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는 거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네, 차별화를 해서 나는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해찬 전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더 씌워져 있다. 이제 원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만큼 원로들도 나서서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저게 어떤 뜻인가요, 부장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 그리고 이 이후에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것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이 됐지만 그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한 이 잘못된 의혹 제기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해냈던 어떻게 보면 도정 성과는 상당히 좀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해냈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이 대선 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뭐 전략가니까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에 당 내용도 그렇고요,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지 잘 추측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입이 상당히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정말 같지 않습니다. 네, 뭐 바보, 같지 않다 이런 굉장히 거센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대변인님.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발언을 세게 하는 거다라는 분석들도 나오지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발언이 세진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이제 원전 네. 현장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공수처 사찰이라고 지금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5명 중에 88명이 지금 통신조회 그 자료를 이렇게 내역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게 전체 현역 의원들 중에 한 84%인데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데 한 일주일 걸리니까. 네. 그런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저런 마음이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 가면 또 지지자들이 열성 지지자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말씀을 할 때는 말씀 자료보다 그 현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분위기나 이런 현장에서 게, 그런데 조금 영향을 받는 것도 있으신데 근데 지금 아마 피드백을 이런 부분 그 대구 경북이고 그런
그런 특수성, 그날의 특수성이 있었지만 조금 이렇게 거친 표현이 있었다 이런 보고 이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그 부분 배려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왜 저런 표현을 하나 하면 저희가 이재명 후보 말 바꾸기 시리즈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데 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뭐 2019년 6월이나 아니면 2020년, 2021년 11월 15일까지 하신 말씀을 다 바꾸고 있으니까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니 이런 말을 바꾸는 공약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런 마음도 일정 부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 선거 전략상 저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될 겁니다. 네, 저 우리 이두하 대변인님 뭐 중간중간에 핸드폰도 쓰셔가지고 이 자료들 찾아보시는 모습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장훈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거칠어진 느낌이 대선에 뭐 열성 지지자들한테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을 크게 봤을 때 도움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들이 듣는 그 워딩 아닙니까?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강하게 어필하겠다, 강한 인상을 주겠다라는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 저 후보는 좀 여유가 없고 뭔가 되게 좀 뭐랄까 이 쫓기는 건가?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앞서 있을 때 윤석열을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거친 말을 할까? 왜 거친 표현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은 그 말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국민을 좀 고려한다라면 윤 후보의 저런 말씀은 오히려 득표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앞서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자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반복되다 보면 중도층에 아직 이 누구를 지지할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느낌보다는 나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장훈 차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그런 뭐 조언이었다고 저희는 뭐 평가하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윤 후보와의 갈등은 좀처럼 수습은 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김종희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라고 회동을 했는데 사실상 빈손 회동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 회동 이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입장 변화는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종희 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도 이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새해 첫날에 이제 현충원에서 좀 마주쳤더라고요. 오랜만에. 근데 뭐 아까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였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더니 뭐 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뭐 이런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도 그렇고요. 뭐 앞서 이제 얘기 나왔던 윤 후보의 거친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지켜보시는지요? 당대표가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지금 아까 윤 후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사실 연배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화답을 하지 않고 내로 저렇게 하는 자세 굉장히 오만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 나온 것 중에 뭐 가만히 있으라. 구도는 좋은데 후보가 부족하다. 뭐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대표로서는 자기의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명분을 김종인 위원장이 못 준 거 아닙니까? 실패한 거기 때문에 아쉬운 건 윤 후보예요. 어떻게 하든 지금 상황에서 결집을 시켜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겨야 되는 사람은 주인공은 윤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뭐 집 앞으로 찾아가든 뭘 하든 포용적인 자세를 해서 그걸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지금 안 하고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리더십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부분인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 막말 얘기 나왔는데 그 막말의 그 워딩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중범죄자, 미친 거 아니야.
바보들, 삼류. 이거는 어느 국민들을 굉장히 사실은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선대위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후보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결속시키려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 지지자들도 왜 이렇게까지 하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동요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지지자들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중도층이나 2030 젊은 층은 굉장히 합리 추구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이 실리 위주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난 그런 워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갖다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위기적인 느낌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시간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낼 시간적 여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아까 김관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두하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 나중에 또 합류할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뉴스 기사나 보면서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어디에 나오셔서 또 말을 하고 계실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빨리 좀 파악하고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후보 일정이야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찾아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실패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5일까지라는 그런 어떤 내부의 그런 그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되면 좋죠.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국민들은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우리 지지층들도 그렇고요. 그냥 유권자들이 다 안 좋아하시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불편해하시니까 이런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의 명분,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명분은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후보 교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선대위를 어떻게 양립을 할 거냐 조화롭게 이걸 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다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빨리 접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1월 5일이라는 이런 타임테이블 어떤 데드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이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정해진 건 절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그때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재용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정치라는 건 저 정치부 기자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선배 모시고 제가 또 배우기도 했고 정치라는 건 항상 뭐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하나 잘못된 게 아니다. 네. 상대방 둘이서 그래서 논의의 장이 또 필요한 거 이런 건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둘 중 하나 누가 뭐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네. 좀 궁금해요. 이준석 대표는 결정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이대로 선대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는 선출된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대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당무 우선권을 통해서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이준석 대표를 다시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문제를 풀려면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뭐 만나서 담판을 짓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우리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의 의견을 다오.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지 이걸 시간을 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연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인 이유가 상대평가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00점 만점에 90점 넣으면 대통령 당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상대 진영보다 우리 지지자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를 더 단속하는 것이 후보가 해야 될 1차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를 지금 따로 놀고 있는데 다른 국민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니 집안 단속도 잘못하는 사람이 나라 단속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바삐 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정말 지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빨리 내부 단속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새해 윤 후보는 큰절도 많이 하고요. 또 정권 교체도 뭐 13번이나 한 현장에서 13번이나 언급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40%고요. 국정 안정론이 45%예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게 많이 뒤집어진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15%, 뭐 많게는 20%까지 많았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선호할 것이냐가 45%, 아니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선호할 것이냐가 40%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정권 교체 주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 주역인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또는 지금의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실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 교체라는 어떤 열망에 편승만 해가지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았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세상을 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정책 제시가 그만큼 충실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성 없이는 사실은 이런 반전의 상황,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두하 대변인님 어떠십니까? 정권 교체 여론 과반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이 부분 저희가 설문 문항을 잘 봐야 되는데요. 설문 문항. 이게 MBS 여론조사죠. 근데 이거 하나만 지금 뒤집어졌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 봤지만 뒤집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 의뢰한 거는 그 정권 교체가 54.5%가 나와서 정권 재연장보다 18%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그럼 뒤집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하나라도 나온 건 유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추세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결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른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권 재연장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권 심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 중에 국정 안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국정 불안정을 원하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이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18%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18% 더 선호하는 그 설문 문항은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54.5%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는 물론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렇지만 뒤집어졌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MBS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 이두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요, 외연 확장에 나서는 민주당과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계속 대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지대 얘기 좀 나눠볼까요?